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함께 미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원을 하고 삼성전자는 300조 원을 투자해 압도적인 반도체 세계 1위에 시동을 겁니다. 그 외에 전국 15곳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속도와 타이밍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승부수 소식, 박지혜 기자가 문을 엽니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위로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모인 판교 팹리스 밸리가 있고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가 있는 화성과 평택, 이천, 기흥과도 가깝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반도체 벨트로 묶을 수 있는 핵심 요지입니다. 20년 뒤 이곳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곳과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포함한 최대 150개 업체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이곳에 세계 최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16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국내 총 생산의 5.6%, 총 수출의 19.4%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안보 자산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만성적인 인력난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2019년에도 용인시에 121조 8천억 원을 들여 일반 산업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환경 영향 평가, 토지 보상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이번 청사진의 최종 완성을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대만 TSMC에 내준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며 30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에 이어 용인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새로 짓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고학력,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건 평택 캠퍼스 이후 9년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반도체 단지 3곳과 후공정 공장 2곳을 가동 중인데 이를 다 합친 면적보다 더 큰 7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겁니다. 20년간 300조 원을 넘게 들여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대만 TSMC는 지난해 3분기 삼성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챗 GPT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지난달 매출이 작년보다 11.1% 늘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적자가 예상됩니다. TSMC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신규 공장을 짓거나 협의 중인데 삼성전자가 해외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은 미국 테일러 한 곳뿐인 상황. 전문가들은 용인 클러스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반도체를 잘라 포장하는 후공정 생태계를 육성하고 인력 수급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력 양성이 안 돼버리면 그 투자를 하더라도 그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인력 양성을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을 법제화시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또 향후 10년간 충청, 경상, 호남 등에도 반도체와 가전, 디스플레이 등에 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수도권만 개발돼서는 안 되겠죠. 전국 14개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도 오늘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공공기관 내려온 것보다 산업단지 유치하는 게 훨씬 지방 균형 발전에 효과가 좋다죠. 지방에선 미래 먹거리를 마련했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417만 제곱미터 규모 성안 종축장 부지입니다. 1915년 설립돼 국내 축산 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이후 개발을 가로막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5년 전 종축장이 이전한 뒤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었는데 첨단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다는 소식에 지역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대 부동산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시세나 이런 거 샀어서 떠보거나 뭐 내놨는데 발표된 거 알고 이제 가격을 돌리는 거죠, 이제. 정부는 수도권인 용인 외에 전국 14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차와 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으로 역대 지정된 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고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여 경남이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론까지 불거지는 상황. 국가첨단 산업단지 유치로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안보겸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규모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우리나라 1위 기업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손을 잡고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6가지 첨단 산업에 550조 원, 특히 반도체에만 340조 원을 투입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약 20년간 300조 원 이상 투입해 용인에 초대형 반도체 생산 기지를 마련합니다. 자, 저희가 반도체 1위 탈환 작전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만약에 이 용인의 계획대로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 최대 규모 생산이 되면 TSMC 제치고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단정 지을 순 없지만요. 규모와 기술 면에서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방한 당시 방문했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용인 클러스터는 평택보다 부지는 3배 가까이 크고요. 투자 금액은 5배를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또 최첨단 기술 공정이 집약될 예정이라 삼성 내부에서는 포스트 평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 공장이 미국과 중국 등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각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보조금을 무기로 생산 설비 공개를 요구하고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처럼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면 이런 국제 정세적 위험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수도권 용인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수도권 규제 탓에 공장 짓는 게 쉽진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의 건축 면적 총량을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서울에서 40km 거리에 불과한 용인 클러스터를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해 팍팍 밀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임기 내인 26년 말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기겠습니다. 이유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가까울수록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인재 확보가 IT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비수도권 지역에도 삼성이 여러 공장을 세우는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보니까 좀 미래 첨단 이 분야가 많아요. 네, 우선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권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경상권에는 첨단 소재와 글로벌 스마트폰 공장, 그리고 호남권에는 스마트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용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다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60조 원 이상 투입해 우리나라 전역을 첨단 산업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구상은 거창한데 잘 돼야죠. 대통령도 오늘 속도와 타이밍을 계속 강조를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발표와 관련해 현재 글로벌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4년 전 정부가 발표했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SK 하이닉스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달리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네,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는 기자 안보경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양국 정부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내일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을 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담은 공동 선언문 발표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 일본 도쿄에서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일 양국 간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한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복원도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한일 양국 간 안보정책 협의회도 재개됩니다. 양국 외교 국방 라인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안보정책 협의회는 2018년 3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선언문은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번에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대신 공동선언문을 포함한 회담 후속 조치를 협의할 한일 양국 간 미래준비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이틀째인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단렌이 여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이 모두 참석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대통령을 맞는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불상사를 대비해 경비태세를 바짝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유력 신문은 윤 대통령 인터뷰를 9개 지면에 실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회 등으로 인파가 몰릴 때 나타나는 일본 경찰 호송 차량들이 호텔 주변을 지나갑니다. 경시청 소속 정장 차림 남성들도 주변을 점검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1박 2일간 머물 것으로 알려진 숙소 주변에는 벌써부터 일본 경찰들과 차량들이 에워싸며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베 전 총리 총격 사망 이후 일본 경시청은 VIP 경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동대 390여 명이 쇠파이프나 화염병으로 위협하는 폭도들을 제압하는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경시청 측은 한일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며 불법이나 방해 행위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일부 극우 세력들의 활동을 경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간 다양하게 긴밀한 의사소통이 진행됐다면서 내일 예정된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成果については現時点で予断を持ってお答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윤 대통령을 인터뷰한 일본 유력지 요미우리 신문은 9개 지면을 통해 한일 관계를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방위를 놓고 큰 진전으로 평가하며 강제징용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를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도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회견을 열고 일본으로부터 4가지를 얻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죽창과 타령은 망국적 선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셀프 비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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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가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으로부터 4가지를 얻어내라고 요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 가는 굴욕적 조공 외교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4대 국민 요구도 분명하게 관철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내일부터 이틀간 광화문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주말에는 서울시청 앞 장외 집회에도 참석합니다.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조선의 총독입니까?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반일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30여 명은 오는 27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해 정부의 대일 외교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 기대도 크지만 뭔가 살얼음판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게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일본 교토를 찾은 모습인데요. 이후 다자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셔틀 외교 복원에 물꼬를 튼 건 12년 만입니다.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양국 국민들 마음이 오래 상했던 만큼 양국 정부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이 계속 협의 중이다.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거였습니다. 자, 내일 양국 정상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좀 살펴보죠. 먼저 일본이 풀어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줄 것은 뭐가 있습니까? 네,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와 강제징용 해법의 번복, 구상권 청구가 없을 거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그 맞대응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시켰었죠. 북한 도발 시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인데 최근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위협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번 회담에서 정상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강제징용 해법이 또 번복될까 봐 일본 측의 우려도 큰데요.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안심시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일본 기업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권 교체 이후까지 장담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얻어와야 할 그 숙제들이죠. 뭐가 있습니까? 일단 3가지 정도인데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는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면서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2가지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사죄 언급, 또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기금 참여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담긴 반성, 사죄 등을 직접 언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이 참여를 선언할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잖아도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대통령실은 좀 부담이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번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한 번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결과를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4월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5월에 한미일 회담을 추진하고 특히 여름쯤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추가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방일 기간에 미래를 위한 양국 정부와 경제계 협력 방안 등은 꽤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 일본 현지 소식도 잘 전해주시죠.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상견례인만큼 민생협력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뼈 있는 대화가 오가며 긴장감도 흘렀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자, 손도 한번 잡고 찍을까요? 그럴까요? 네, 좋죠. 그냥 이렇게 쫙. 양당 대표는 민생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쟁점이 좀 덜한 부분부터 먼저 빨리빨리 법안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들을 좀 찾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공통공약 추진단을 좀 구성해서 정책 협의회도 좀 만들고 비공개 회동에서는 밖으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지만 내부에서는 긴장감도 흘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재검토하라 하고 국무총리는 다른 뉘앙스이던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IT 업체 등을 예로 들면서 업종과 규모에 따른 탄력 운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대표가 협치를 당부한 김 대표에게 맨날 나를 욕한다고 말하자 김 대표는 저를 남극으로 위리안치 시킨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인 점을 감안해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해법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민감한 이슈는 서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는 이곳, 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학부모들 걱정이 큰데요.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 학교 주변에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빠져나오는 어린이들. 교문 바로 앞에는 정치 구호가 적힌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는 꿈이 이루어졌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자체 현수막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는 굴욕 외교, 매국노 등 강한 어휘를 담은 정치 현수막이 있어 더욱 대비됩니다. 교문 바로 옆길에도 건폭노조 아웃이라고 적힌 또 다른 정당 현수막이 보입니다. 문구가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읽기에는 좀 강하잖아요. 학교 앞에서 저런 현수막을 보고 엄마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을 할 때도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입학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매국노 이런 거를 놀리면서 뭐 장난식으로 애들이 또 얘기를 하고 다닐 수도 있고.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정치인들은 위치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윤우덕 민주당 의원은 주민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초등학교 앞 현수막은 옮기겠다고 했고, 신보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현수막 게시를 업체에 맡겼었는데 적절하지 않으니 바로 떼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인근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정당 현수막 설치는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학교 주변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기간과 표기 내용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는데 위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 있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음을 읽습니까? 관심법?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한 장관의 관심 끄는 법입니다. 요즘 한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이번에는요, 편지를 썼습니다. 자, 볼까요? 출장 관련해서 직접 설명드립니다. 네, 한 장관은 유럽의 이민 정책을 살펴본다면서 지난 8일간 유럽 출장을 갔다가 오늘 돌아왔죠. 그 소회를 편지로 썼는데요. 이민 정책에 반감이 있는 국민의 공감을 어떻게 얻을지 유럽 이민 정책의 최고 책임자들과 장시간 솔직히 이야기했다면서 최근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직접 편지 형태로 쓴 것도 새로운데요. 저 출장 떠날 때 손에 들었던 빨간색 책이 또 관심을 끌었었어요. 영어 제목이에요.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인데요. 그리스의 두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는 했지만 이전 투구 때문에 그리스 세계가 쇠망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마치 여당의 내부 분열을 경계하는 듯한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장관 총선 출마설이 또 나오더군요. 네, 한 장관의 관심 끄는 법, 그러니까 홍보 방식은 종종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런 어떤 근성이라든가 법무부를 홍보하는 데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보세요? 예, 혹시 양학선 선생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서 양학선입니다. 법무부 홍보대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한 장관은 16.4%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요. 본인은 정치 활동에 선은 긋고 있지만 여론의 관심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실세 모임. 오늘 국민의힘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요? 맞습니다. 당내 최대 공부 모임이자 또 친윤 모임으로 더 유명한 국민공감이 오늘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왔는데요. 당내 실세 최대 배출 모임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회사 가기 싫은 사람,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네, 이 사무총장부터 대변인, 최고위원 많네요, 많아. 네,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서면서 이 국민공감 소속 의원의 다수가 핵심 당직을 맡았습니다. 네, 화면 보면 서로 인사하기 바쁘네요. 네, 지금 나오는 박대출, 김학용, 윤재옥 의원 등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됩니다. 최대 실세 모임에 눈도장을 찍는 차원이겠죠. 오늘 주제는 교육개혁이었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특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핵심 장관들도 줄줄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단순 실세 모임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정책까지 내놓을지 지켜보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뭐가 하루 만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강성 지지층들에게 내부 공격 자제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 대표 지지자들이요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트럭 시위는 또 뭘까요? 네, 지금 화면에 트럭, 저 트럭입니까? 네, 어제부터 지지자들이 예고한 건데요. 이재명을 믿는다,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죠. 이런 트럭 5대를 각각 국회와 또 강병원, 전해철, 이원욱, 윤현창 등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으로 보낸 겁니다. 강병원 의원 사무실 앞에는 배신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말렸을 때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총구는 밖으로 행하자.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청원해가지고 갑자기 망신을 주고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우리도 가질 만큼 가졌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 차원관 잡아서 확 엎어버릴 거예요? 말려도 별 소용이 없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SNS에요. 트럭 시위를 언급하면서 서로의 적대감만 쌓이고 행인들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거듭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비명과의 갈등을 봉합하기에 앞서 지지자들과의 다른 생각을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온라인에 올린 글이 종일 화제입니다. 가족들이 검은 돈으로 잘 살고 있다며 여러 가지 폭로를 했는데요. 전 대통령 일가는 아직 추징금 925억 원을 미납한 상황. 가족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2년 전 사망한 할아버지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전 대통령 일가가 검은 돈을 사용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영상을 올리며 연희동 사저 시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저에는 채권과 현금 형태로 상상도 못할 비자금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몇십억 그렇게 값어치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림인데 그런 예술 작품들을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미국에 있는 비자금을 쓰려고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전 씨는 아들의 폭로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 법무부랑 해서 다 미 FBI에서 다 미국 쪽에 저희가 돈 빼돌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숨기고 싶어서 숨길 수도 없고 근데 만약에 있다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장남을 통해 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신청해둔 건 인정했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205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925억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추징 금액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미납액은 사실상 받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자 전우원 씨는 자신의 성매매와 마약 전력을 공개하면서 지인에 대해서도 폭로했는데 이 역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마스크가 정답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병원과 약국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착용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입니다. 현재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버스에 탈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버스, 지하철은 물론 택시와 항공기, 통학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다만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간같이 혼잡할 때나 고령층의 경우 마스크를 적극 써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등 다수의 해외 국가들도 의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마스크와 함께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이르면 다음 달 말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고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도 하향되면 이에 맞춰 7일 격리 의무 조정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조치 완화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그동안 버스 택시기사와 승객들 간 마스크 착용을 놓고 이 폭행 사건도 비일비재했죠. 그렇게 불편함을 견뎌가며 생활 속으로 들어온 마스크. 여기에 적응된 시민들은 아직은 써야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 여러 명이 택시기사를 둘러싸고 폭행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택시를 타려던 남성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다짜고짜 택시기사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여성. 버스 운전자가 제지해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실랑이 끝에 운전석에 다가온 여성 승객은 행패를 부리고 소화기로 난동까지 부립니다. 2020년 5월 일부 지자체가 먼저 시작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5달 뒤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버스, 택시기사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써달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뭘 쓰라고 하냐고 적도 있고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술 먹은 사람은 막 때린다. 벌써 인상을 써요. 마스크 쓰세요. 그러면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버텼던 시민들도 반가움은 크지만 마음을 완전히 놓지는 못합니다. 여러 사람 모이거나 그런 장소에서는 당분간은 계속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아서 약간 대중교통 안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걸릴 확률도 높으니까. 일상으로의 회복은 성큼 다가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당장 5월에 사흘 연휴가 생기니까요. 봄나들이 계획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모두 일요일. 휴일과 같은 날이어서 아쉬움이 컸던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두 날 모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안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 5월에 부처님 오신 날에 사흘 연휴가 가능합니다. 5월 27일 토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흘 동안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어서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너스 같은 연휴에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직장인으로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루 추가가 되면 밖으로 나가는 날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데 빨간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잖아요. 국민들께서 지갑도 많이 여실 테고. 이번 추가 적용으로 모두 11개의 공휴일 중 대체 공휴일로 지정받지 못한 날은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만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은 물론 소비 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엔 관리소장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경찰이 직장 내 갑질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정문에 검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관리소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동료 경비원들이 만든 겁니다. 경비원 70대 박모 씨는 어제 아침 7시 40분쯤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동료들에게 보낸 호소문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동료들은 경비반장이었던 고인이 지난해 12월 부임한 관리소장 지시로 일주일 전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다고 말합니다. 예, 그분이 10년 동안 여기서 반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저 사람이 와가지고 대원으로 감등시켜가지고. 평소 관리소장이 나이가 많다며 이직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게 75세인데 저 근데 머리 색깔이 허여니까 머리 색깔 염색을 안 한 사람 딴 데로 가라 이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래가지고 머리 염색까지 하고. 관리소장은 반장이던 분들이 일반 경비원이 된 건 경비경영업체가 바뀌면서 자동으로 반장이 교체됐기 때문이라며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호소문도 고인 의사로 쓰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질을 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일점도 없어요. 갑질이. 누가 써준 걸 그렇게 썼어요. 이 아파트에선 일주일 전에도 청소 근로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2달간의 수습기간 뒤 정직원 전환이 무산된 걸 관리소에서 통보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관리소장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송전탑 공사용 자재를 옮기던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정비기간 도중 운행한 데다 애초 비행 목적과도 전혀 다르게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차량 선루프에 자재를 싣고 이동하는 헬기 모습이 보입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벼랑간 커다란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마당에서 작업하던 남성이 굉음에 놀라 서둘러 119에 신고합니다.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서 헬기가 추락한 건 오늘 오전 7시 46분쯤. 당시 헬기는 송전탑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헬기가 그 철탑 앞에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방향을 바꾸면서 꼬리 부분이 고압선에 닿았어요. 닿는 순간
그냥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냥 비행기가 폭발을 해버리더라고요.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60대 조종사와 50대 공사 관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렇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추락한 헬기의 감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고 헬기는 애초 강원도가 올해 말까지 산불 궤도와 진화 작업을 위해 민간 항공사에서 임차한 기종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항공사가 일주일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다른 헬기와 교체해간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한 비행계획서엔 춘천과 홍천 등에서 순차를 하겠다고 했지만 영월에서 화물 운반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실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작업에 투입됐다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견 층간소음을 뜻하는 이른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반려견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A씨. 그냥 특정할 수 없는 시간대에 계속 지속적으로 짖음이 발생됐고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였고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관리사무소와 지자체 등 8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하나같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출동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 강아지 짖는 것 때문에 이게 청소하려면 발동할 수는 없거든요. 개 짖는 소리, 보통 문 밖에서도 80데시벨이 훌쩍 넘는데 지하철이다 집회 시 현장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에는 사람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활동이나 어떤 사업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환경분쟁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짖는 소리보다 더한 건 위층에서 개가 뛰노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음과 비슷한 50데시벨 정도인데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올해부턴 층간소음 기준이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까지 낮아졌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견 가구가 늘며 층견소음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일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매트를 깔기도 하지만 갈등을 중재할 정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100억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전세 황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3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발만 구르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긴 했지만 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 2,700채를 보유하며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전세 황제 A씨. 세입자들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변제 계획 있으실까요? 검찰은 A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3명은 추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A씨에 고용돼 공인중개 사무소를 차린 뒤 A씨 주택 중개를 전담했고 6억 원에서 최대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건축적에 고용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하여금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사안입니다. A씨로부터 전세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피해 가구는 690세대에 달합니다. 사건이 드러난 지 9개월 만인 그제부터 인천시는 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금융 지원과 긴급 주거 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피해자들에 대한 저리 전세 대출과 긴급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대환 대출은 5월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그 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절이라고 해도 이 역시 빚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가 마련한 긴급 주거주택도 238가구뿐입니다. 입주 자격도 차상위 계층이나 편부모 가정 등 까다롭다 보니 지금껏 7가구만 입주했습니다. 나가서 주쳐놓은 사람은 그것도 빚이잖아. 임대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그런 데를 살 수도 있잖아. 그걸 원하는 건데 그게 대책이 안 돼 있더라고. 피해자들은 경매 일시 중단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화장실 이용 때문에 개찰구를 나갔다 오거나 실수로 반대 방향 지하철 탄 경험 있으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교통카드를 다시 찍어서 요금을 또 내야 했는데 이제는 10분 내로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5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을지로 4가역 승강장입니다.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어 이미 승강장으로 들어왔다면 다시 요금을 내야 합니다. 뭐 화장실 문제 약간 이제 볼일보러 잠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갈 거 아니에요? 급하다 보면은 개찰구에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못 모르고 이걸 찍고 나간다 이거야. 실수로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지로 입구나 뚝섬역의 경우 지하철 방향에 따라 개찰구가 달라 잘못 탔다면 요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아니 그냥 영무원한테 그냥 여쭤보고 탄 적 많죠. 아마 어디 신도림역인가 어디 거기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시는 앞으로 하천역에서 10분 안에 다시 승차한다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산의 화장실이나 반대편 승강장을 이용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찍어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환승 할인을 받는 경기, 인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듣다 내릴역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방송의 횟수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안쪽에도 도착한 역의 이름 등이 담긴 정보 스티커를 크게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무인 카페 사장님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 손님이 늘어나는데도 웃을 수만이 없다고 합니다. 카공족 대처법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무슨 사연인지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격 저렴한 곳은 뭐 1,000원 후반대에서 하니까 24시간이요.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요. 눈치. 카페에서 이제 공부할 때 딱히 눈치를 안 봐도 될 것 같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들이 요즘 무인 카페를 찾는 이유입니다. 고물가에 저렴하게 오래 머물 수 있어 손님들이 몰리지만 점주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전보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이렇게 테이블마다 콘센트가 있는 무인 카페 점주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전기세가 2배가 되니까 카페에 음료를 시키지 않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와서 제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엔 전자기기를 충전하려고 멀티탭을 들고 온 손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오래 머무는 카공족 대처법이 공유될 정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카페 내부에 있는 일부 콘센트를 막아두기도 했습니다. 공유되는 이용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 두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11시간 가까이 계속 앉아 있다가 높아지는 공공요금 부담에 카페 점주들이 손님이 쓰는 전기까지 고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북한 도발을 가정해 하루가 넘는 36시간 연속 훈련이 상공에서 실시됐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활주로에 줄지어 출격을 기다리는 전투기들. 이내 명령을 받고 굉음과 함께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순식간에 작은 빛이 돼 깜깜한 하늘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전투기는 서산에서 서울까지 단 4분 만에 비행이 가능한 우리 공군의 주력 기종인 KF-16 전투기입니다. 우리 공군은 이 전투기로 심야 시각 한반도 전체 영공에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 도발에 대해 완벽한 작전 및 결정 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작전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충북 청주에서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북한 도발 시 제공권을 선제 장악해야 하는 공군이 전국 10여 개 비행기지에서 주야간 36시간 동안 교대로 출격한 겁니다. 지난주엔 북한 미사일 공격에 활주로가 파괴된 상황도 가정해 숨겨둔 비상활주로에 착륙하는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임진강에 공병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3시간 만에 180m에 달하는 교량을 설치하며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훈련 또 훈련으로 확고한 결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요즘 날이 정말 변덕스러운데요. 밤사이 다시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은 0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나 떨어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1도에 그치며 반짝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대전은 영하 1도, 대구는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0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저녁까지 중부 곳곳과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한데요. 특히 강원 산지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유입으로 밤사이 중서부 지역은 먼지 수치가 높겠고요. 내일 오전 한때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00년이 지나도 남을 작가라고 했죠. 산케이 신문은 전후 민주주의 세대의 기수라고 극찬했습니다. 최근 별세한 뒤 일본 전역이 추모하고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그는 과거사에 있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 일본의 양심으로 불리기도 하죠. 어렵게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자, 그는 판타지 소설 200년의 아이들의 이런 구절을 썼더군요. 미래로 나가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달라. 마침표 찍겠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관계. 뉴스의 맛입니다. 감사합니다.